안녕하세요. 자, 오늘 2026년 3월 9일과 10일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국 금시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시장은 가격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가격 차이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그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을 사러 갔을 때 딱 마주하게 되는 가격부터 시작해 보죠. 바로 소매점에서 24K 순금 한돈, 그러니까 3.75g을 살 때의 가격 107만 2천 원입니다. 이 숫자가 오늘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질문이 생기죠. 아니, 공식적인 은행 기준가는 91만 4,281원인데 왜 우리가 실제로 내는 돈은 이것보다 훨씬 비쌀까요? 이 엄청난 가격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가격의 비밀을 하나하나 벗겨보겠습니다. 자,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한국 귀금속 시장의 공식 기준 가격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KB국민은행이 고시하는 공식 기준가를 한번 보시죠. 3월 9일 기준으로 그램당 24만 3,808.51원입니다. 전 영업일보다 한 655원, 퍼센트로는 0.27% 정도 하락했네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사실 같은 날 국제 금값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국내 가격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겁니다. 왜냐? 바로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즉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하락분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해준 덕분이죠. 자, 그럼 이 그램당 가격을 우리한테 더 익숙한 본 단위, 그러니까 3.75g으로 바꿔서 실제 소매 가격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한국 금시장의 세 가지 핵심 가격이 딱 보입니다. 첫 번째, 은행 기준가인 91만 4,281원. 두 번째, 우리가 실제로 금은방 가서 살 때 내는 돈 17만 2천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금을 다시 팔 때 받는 돈 87만 3천 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살 때 가격이랑 팔 때 가격의 차이, 이른바 스프레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프로 보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기준가랑 소매가가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실물금에 투자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하고 넘어야 할 구조적인 장벽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숫자로 딱 계산해 보면요, 소비자는 은행 기준가보다 무려 17.25%나 더 비싸게 주고 사는 셈입니다. 이 프리미엄 안에는요, 부가가치세 10%에다 유통마진, 소매점 마진 같은 게 다 녹아있는 거죠. 저희가 보통 이런 현상을 환율 방어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3월 9일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제 금값은 1.2%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원화 가치도 같이 떨어지면서 원화로 계산한 국내 금값의 하락폭은 0.27%에 그친 거죠. 이게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 변동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은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이 가격 구조가 훨씬 더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소매점에서 살 때 붙는 프리미엄이 무려 34.98%에 달해요. 이건 은시장이 금보다 규모가 작고 또 산업용 수요 변화에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보관이나 유통비용도 상대적으로 더 높고요. 이런 특성들이 다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국내외 금값이 움직이는 걸까요? 그 배경에 있는 거시경제 요인들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핵심은 바로 달러와 금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환율의 이중성이라는 건데요. 원화 가치가 국제 금값 변동에 충격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값은 국제 시세랑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좀 독자적인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리, 이것도 금값에 정말 중요하죠. 금은 이자가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무이자 자산인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를 주는 다른 안전자산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금의 인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시장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늦게 할 거라는 걱정 때문에 금값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금리와 달러의 힘이 훨씬 더 세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시적인 상황에다가 높은 소매 프리미엄까지,
이걸 다 고려했을 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17%가 넘는 프리미엄을 주고 따라 들어가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은행 기준가로 봤을 때 91만 원에서 91만 5천 원 사이로 가격이 좀 내려왔을 때, 즉 조정을 받을 때를 노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목표가는 전날 수준이었던 91만 6천 원을 다시 회복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 91만 원 선마저 무너지면 이건 상승 동력이 얇아졌다는 신호니까 손절도 고려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더 길게 보시는 분들,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한번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까요? 장기 투자자라면 단기 시세에 흔들리기보다는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분할 매수입니다. 한 방에 다 사지 마시고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거죠. 리스크 관리의 기본입니다. 둘째, 자산 배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금값 얼마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내 전체 자산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관리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높은 소매 프리미엄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금값이 올라도 이 프리미엄이 너무 높으면 내 실제 수익률은 깎아먹을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을 모두 모아서 한국 금시장 투자자분들을 위한 최종 결론, 그리고 주의해야 할 리스크들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참 독특한 게 이 양쪽의 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한쪽에서는 안전자산을 찾는 수요가 막 끌어당기는데 이게 소매 프리미엄을 잔뜩 눕혀놔서 신규 투자자들이 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장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섣불리 높은 소매가를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즉 눌림목에서 분할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그냥 관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7%라는 프리미엄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의 투자 목표가 단순히 금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거라면 이렇게 높은 비용을 내면서까지 실물금을 사는 게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요? 아니면 금 ETF처럼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게 더 현명할까요? 네, 그리고 오늘 분석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489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보통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나 봤던 그 1500원 선에 정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시장의 불안감이 그만큼 최고조에 달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문구처럼요, 10원도 안 드는 차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외환 시장에서 느끼는 건 완전 달라요. 이건 상당한 충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아침에 수입 대금이 몇 천만 원씩 늘어나는 기업들, 또 자녀 유학비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 숫자가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강력한 달러, 한국은행의 딜레마,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라는 세 개의 거대한 파도가 한꺼번에 우리를 덮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는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이 강력한 달러의 귀환입니다. 전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커질 때마다 투자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미국 달러로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마치 폭풍우 속의 등대처럼 말이죠.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이유가 더 명확해져요. 바로 금리 차이 때문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투자 자금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달러로 이동하겠죠. 원화를 팔고 달러로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중앙은행, 바로 한국은행의 딜레마입니다. 지금 솔직히 국내 경기가 썩 좋지가 않잖아요. 그럼 원래는 금리를 내려서 시중에 돈을 좀 풀어야 하는데 이걸 섣불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랬다간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져서 원화 가치가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현재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사용하는 원유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그 기름을 사오기 위해서 더 많은 달러를 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달러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려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 그대로 직접탄이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19달러 50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와, 이게 불과 몇 달 전하고 비교해도 정말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수입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우리 통화 가치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표현, 공포가 섞인 달러 선호 현상.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포 때문에 너도 나도 달러를 사려는 심리도 있고요. 동시에 해외 주식에 투자하거나 수입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달러가 필요한 구조적인 수요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막 뒤엉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단기 차익 노리는 투기 세력들 때문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곧 안정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뭔가 불안할 때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가 있고요. 둘째, 서학겜이라는 말처럼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꾸준히 달러를 사야 하는 그런 수요가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가 갑자기 뛴다거나 하는 외부 충격에 대한 깊은 공포. 이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달러만 비싼 게 아니에요. 그렇죠? 최근에 유럽이나 일본 여행 가려고 경비 계산해 보신 분들은 아니, 유로나 엔화도 왜 이렇게 비싸? 하고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일종의 착시 현상일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거든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상황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유로나 엔화 자체가 막 엄청나게 강해졌다기보다는요, 우리 원화 가치가 나홀로 뚝 떨어지면서 다른 모든 통화가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는 거예요. 시소 생각하시면 쉬워요. 한쪽 끝이 푹 꺼지면 반대쪽은 저절로 올라가잖아요. 딱 그 원리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원화 자체의 약세에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복잡한 원인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찾아야겠죠. 이 변동성의 파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먼저 기업들을 위한 전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수출 기업. 지금처럼 환율이 높을 때는 사실 기회죠. 하지만 너무 욕심을 부려서 물방하면 안 돼요. 수익의 일부는 지금 확정해서 챙겨두고 나머지는 혹시 더 오를 가능성에 대비하는 그런 분할 매도 전략이 현명합니다. 반면에 달러로 물건값을 치러야 하는 수입 기업은 어떨까요? 여기는 생존이 최우선입니다. 아, 환율 좀 더 떨어지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대금 결제를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물량부터는 미리 환율을 고정해두는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기업 이야기였고요. 이제 우리 모두에게 더 와닿는 개인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해외여행이나 유학 아니면 해외로 돈 보낼 일이 있으신 분들, 지금 이 높은 환율이 정말 야속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의 목표가 환율의 최고점이나 최저점을 딱 맞추는 전문 트레이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악의 수를 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 나온 3단계 전략처럼요. 첫째, 당장 써야 하는 급한 돈은 지금 바로 바꾸세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둘째, 남은 돈은 한 번에 다 바꾸지 말고 2, 3번에 걸쳐서 시차를 두고 분할 환전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벽한 타이밍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지금까지 원인부터 구체적인 전략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우리가 가슴에 딱 새겨야 할 단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공격이 아니라 수비입니다.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환율 떨어지는데 베팅해서 대박 나야지 하거나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라면서 막연하게 기다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상치 못한 위험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신중한 수비 전략이 필요한 때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수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모두가 두려워서 움츠리고 있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쩌면 현명한 수비야말로 최고의 공격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발판이 되는 건 아닐까요? 이 격동의 시기를 헤쳐나가는 여러분 각자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